10월 20일 화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홍콩의 민주화 시위 진압을 위해 중국이 접경 지역에 병력을 배치하자 온라인상에서 1980년 광주가 생각난다는 게시물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영대회 기간 미뤄놨던 도시철도 2호선 기공식이 다음 달 5일에 열립니다. 광주시청과 금호동, 조선대와 광주역 등을 잇는 1구간은 오는 2023년에 개통됩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실현할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 창립 총회가 당초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져 오늘 열립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석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 진압을 위해 중국이 병력을 홍콩 접경 지역에 배치하자 온라인상에서 1980년 광주가 생각난다는 게시물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민주화를 이뤄낸 광주 시민들에게 관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홍콩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곤봉을 마구 휘두르고 시위대는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집니다. 경찰이 쏜 주머니탄에 눈을 맞은 여성 시위자는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공권력이 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장면은 5월 광주를 겪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홍콩 시위와 1980년 광주가 비슷하다는 게시물들이 줄지어 게시되고 있습니다.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무참히 구타하는 장면과 홍콩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비교 사진은 물론 홍콩의 상황을 세계 각국에 알리려는 노력도 39년 전 광주와 비슷하다는 글과 사진들이 SNS상에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7월 18일부터 8월 14일까지 우리나라 누리꾼들이 홍콩 시위와 함께 검색한 단어 중 광주는 6,000건이 넘으며 방송과 희망에 이어 3위였습니다. 홍콩 시민들 역시 민주화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을 국가 권력이 폭력으로 진압하려는 것이 39년 전 광주와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피와 눈물로 민주화를 이룬 광주 시민들의 지지가 홍콩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콩 시민 진가이 씨입니다. 한국 역시 민주화 시위의 역사가 있습니다. 특히 광주는 5.18을 겪은 민주 인권 도시입니다. 그런 한국 사람들이 홍콩 시위에 대해 더 많이 알아주길 기대합니다. 5.18 기념재단 등 5월 단체는 홍콩 시위 지지 입장을 조만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위에 참석한 홍콩 시민들은 이번 시위의 목적이 송환법에 반대하는 것만이 아닌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9년 전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우리에게 홍콩의 상황이 남의 일로만 보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2023년이면 1단계 구간이 개통되는데요. 이 광주의 교통이 획기적으로 바뀌겠지만 내년부터 땅 파기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한동안 교통 혼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다음 달 5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본격화됩니다. 2호선은 3단계로 나눠서 추진되는데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1단계 17km 구간 공사가 시작됩니다. 공사는 6개 공구로 나뉘어 진행되고 이달 말까지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6개 시공건설사 컨소시엄이 선정되고 나면 다음 달 하순부터 공구별로 동시다발적으로 착공될 예정입니다. 광주 도시철도건설본부 김재식 기술부장입니다. 그 1단계 구간 17km를 6개 공구로 분할해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도시철도 노선이 지나는 도로에 대한 측량과 지상, 지하 구조물 철거 작업이 주로 진행됩니다. 내년 초부터는 도로를 굴착하고 공사용 강판을 까는 작업이 본격화돼 공사 구간 도로에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광주시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최소한 왕복 4차로를 확보해서 차량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이곳 상무역과 남광주역에서 1호선과 만나게 됩니다. 저심도 방식으로 건설되는 도시철도 2호선은 1호선 선로 위쪽을 통과하다 보니 환승역 공사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백운 고가와 지하 매설물을 철거해야 하는 백운 광장 구간은 이번 공사에서 가장 큰 난관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광주 수안지구와 일곡지구 등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구간은 2021년 공사가 시작돼 1단계보다 1년 늦은 2024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세계인의 수영 축제가 모두 끝났습니다.
많은 기록과 추억 그리고 경험을 유산으로 남겼지만 이걸로 만족하기에는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광주시는 수영진흥센터 건립 등 유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달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문을 연 수영 대회가 마스터즈 폐막식을 끝으로 2달간에 걸친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적은 예산과 북한 불참, 국내 스타 선수 부재라는 3대 악재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와 시민 서포터즈의 헌신으로 큰 문제 없이 대회가 끝났습니다. 마스터즈의 참가 선수 마테오 이탈리아 선수입니다. 한국의 시설이 좋아서 좋은 경쟁을 펼쳤고 충분한 기량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신기록 9개, 한국 신기록 5개 등 모두 30개의 신기록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영대회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은 220여 개의 메달 가운데 단 1개의 동메달을 획득하는 데 그쳐 대한민국이 수영 불모지라는 사실을 확인해줬습니다. 대한수영연맹 정창훈 선수단장입니다. 국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한 도시에 2,000명씩 되는데 광주시는 이런 열악한 선수 육성 환경을 개선하고 수영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유산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합니다. 우선 선수 육성과 생존 수영 강습 등을 할 수 있는 가칭 한국수영진흥센터를 490억 원을 들여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센터에 수영대회와 유대회의 물품을 전시할 수 있는 기념관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광주 수영 선수권 대회와 마스터즈 대회를 개최해 수영 대중화에도 앞장설 계획입니다. 수영의 대중화, 이용석 광주시장입니다. 조기 생존 수영 실시와 같은 그런 사업을 해가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와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다. 이번 수영대회를 통해 유무형의 브랜드 가치를 확보한 광주시가 수영대회가 끝난 지금 어떤 유산을 남기느냐에 따라 진정한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 창립 총회가 당초 예정보다 하루 당겨진 오늘 열립니다. 광주시는 합작법인 투자금 입금이 완료되고 주주 간의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오늘 오후 그린카 진흥원에서 현대차 관계자와 주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작법인 창립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총회에서는 합작법인 명칭이 선정되고 3명의 임원 가운데 1명을 이용섭 시장이 대표이사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부영그룹이 한전공대 캠퍼스 부지로 무상 기부 체납하기로 약속한 골프장 부지 기부 약정식이 오늘 서울에서 열립니다. 이번 약정식은 한전이사회가 지난 8일 한전공대 설립과 초기 운영 자금으로 600억 원을 1차 출연하기로 의결한 데 이어 부영그룹 이사회에서 부지 무상 제공안이 통과된 데 따라 열리게 됐습니다. 한전은 설립 기본 계획안과 캠퍼스 부지 제공안이 확정됨에 따라 다음 달 학교법인 설립에 착수하고 캠퍼스 건축 기본 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올 들어 광주 전남의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광주 본부세관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광주 전남의 무역 수지 흑자는 4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59억 달러에 비해 21% 감소했습니다. 또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했지만 수출 감소액이 수입 감소액보다 많아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줄었습니다. 택배 노동자 기본권 쟁취 광주투쟁본부가 어제 모 택배회사 영업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택배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인 해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지방 현재 기온 25도입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의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호텔에 투자했어? 아니, 오피스텔. 오피스텔에 투자했어? 아니, 호텔. 호텔이야 오피스텔이야? 둘 다.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하나로 전세대 복층 설계 빛가람 혁신도시 듀플렉스 레지던스 호텔. 문의 061-3366-1111. 시공 성진종합건설.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1998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으로 이 한일 관계 새 지평을 연 김대중 전 대통령. 이 정치권은 서거 10주기를 맞아서 김 전 대통령이 또 치적을 기리면서 국교 정상화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은 한일 관계의 해법으로 당시 98년 당시의 선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경색된 한일 관계 과연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한 그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회대학교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와의 인터뷰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오늘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총회가 개최되고요. 이렇게 광주를 기점으로 정부 주도 상생형 일자리가 확산되는 것을 두고 그런데 노동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 민노총 정책연구원은 임금 억제와 노동권 배제 중심의 일자리 정책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핵심이라면서 여러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용석 정책연구원장에게 광주형 일자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우려점이 무엇인지 듣는 시간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한 유명 놀이공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의 다리가 절단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탑승객 안전바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승강장을 출발한 기구에 10m가량 끌려가면서 레일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현재 이 상황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그런데 발생하는 이 놀이공원 안전사고, 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이 크고 또 여러 사고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오이택 시민안전감시위원장 연결해서 놀이공원의 안전사고가 갖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이 안전사고가 왜 개선되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이대리, 그때 불렀던 출장 뷔페가 쿠바하우스요. 맞아, 쿠바하우스. 통돼지 바베큐에서 단체 도시락까지 맛도 좋고 직원들 호응도 좋았지? 그럼 이번에도 당연히 쿠바하우스지. 출장 뷔페 전문기업 쿠바하우스. 검색창에 쿠바하우스 클릭. 여기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형 자동차 전장산업의 중심. 광주형 일자리로 함께 성장하고 든든한 지원과 혜택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적인 클러스터. 모이면 더 큰 미래가 보입니다. 광주 국가혁신 클러스터.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진아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형 무진로 진아리체 리버뷰 062-223-0002 진아건설. 우리 지역 다른 먹거리를 소비자와 있는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이 나주 혁신도시에 찾아왔어요. 진심을 파는 쇼핑의 즐거움과 안심을 사는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새로운 만날 기회. 8월 오픈.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100세 시대 4차 산업혁명,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대학. 만 30세 이상이거나 특성화고 졸업 후 3년 이상 재직자는 수능 없이 서류 전형만으로. 일학습 병행과 다양한 장학 혜택까지. 조선대학교 미래사회융합대학 2020학년도 수시 모집. 9월 6일부터 1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도전하세요. 드디어 15년 만에 더샵이 옵니다. 드디어 광주의 중심 염주에 옵니다. 광주의 염원 더샵에 주목하라. 모두가 기다려온 염주 더샵 센트럴파크. 8월 오픈 예정. 문의 광주 374-1800 포스코건설. 오늘은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광주는 32도, 전남 지역은 31도 안팎으로 예상되며 덥겠고요. 내일부터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모레까지 계속되겠고요. 비와 함께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회제로 주월사거리에서 백운교차로 방향 양운의 안의 아파트 앞에서 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길 바랍니다. 금남로 발산교에서 임동 오거리 방향 발산교 지나면서 막히고 있습니다. 하소로 오남사거리에서 서광주 나들목 방향으로 정체되고요. 어등대로 소천산단 삼거리에서 선운 지하차도 방향으로 밀려 지납니다. 상무대로 송정파출소에서 송정 지하차도 방향으로 지나는데 4분 소요됩니다. 출근길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5도, 습도는 86%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 사랑방자 협찬 교통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열렸던 지난 18일 정치권에서 1998년 발표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다시 말해서 이 김대중과 오부치 선언을 통해서 한일 협력 정신을 되새기자라는 다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 그리고 경제와 대북 정책 협력을 명문화한 한일 간 역대 가장 중요한 선언으로 또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의미를 오늘 되짚어보고요. 현재 이 갈등의 구조 속에 있는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좋을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회대학교 일본학과 양교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초 당시 일본 총리의 공동 선언, 굉장히 요즘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선언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요즘같이 한일 관계가 악화된 데서 역시 21년 전에 김대중 오부치 공동 선언의 그런 그 가치가 다시 재조명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당시 일본 정부에서 처음으로 식민 통치에 대해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한일 양국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파트너십 선언이라는 것은 이제 중요한 것은 양국 국민들의 신뢰와 우호와 협력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간 내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망라가 되어 있는데, 주로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한일 양국 정상이 정기적인 이런 셔틀 회담을 통해 가지고 신뢰를 구축해 나가자. 그리고 양국 국민들 지자체, 시민교류, 문화교류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가자. 그리고 대북 인식에 대해서 공유하였고, 앞으로 더 평화스러운 이런 동북아 체제를 구축해 나가자. 또는 한일 양국이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회에 있어서도 국제 무대에서 한일 양국이 공동의 보조를 마치면서 평화와 성장에 기여해 나가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광범위한, 말하자면 굉장히 가장 모범적인, 네. 어떤 면에서 한일 관계의 이정표를 보여준 가장 위대한 한일 관계의 선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98년도면 김대중 대통령의 바로 이제 이 97년도에 당선이 됐으니까 1년차 막 시작하던 그런 때이고, 맞습니다. 또 선언이 오부치 일본 총리와 이런 선언들을 정권의 시작 시점에서 하게 된 것도 여러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선언의 탄생 배경은 어떤 거였나요, 당시?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오랜 이런 힘든 여정을 거치시고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오부치 수상은 당시 상당히 이제 자민당 내에서도 중도적이거나 또는 역사에 대한 어떤 그런 가해자 의식, 그리고 한국을 말하자면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말하자면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일 관계를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바람직하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 그런 고민이 많았고, 우리도 또 이제 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한일 관계가 안정이 돼야 남북 관계도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신념이 있으셨습니다. 또 당시 이제 외환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었죠. 그런 점에서는 일본의 경제적 지원도 필요했습니다. 그런 이 한일 양국의 정상 간의 신뢰와 배려, 그리고 한일 양국 간의 상호 간의 관계를 정진시키고 싶다는 그런 의지뿐만 아니라 또 우리 측에서 일본 문화 개방을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일본에 대해서 어떤 손을 내민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제 우리 한류 문화가 일본에서 꽃피우면서 우리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좋은 계기도 됐고요. 그런 점에서는 정말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우호적이고 선린적인
그런 협력 모두가 당시에는 있었다. 더구나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지 수상 간에 아주 든든한 그런 상호 간의 어떤 우애 그리고 존경이 있었다. 이것이 있음으로써 가능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5년이 한일협정을 최근에 아베 정권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98년에 오부치 선언에 담고 있는 그런 사죄와 그다음에 협력에 관한 이야기들은 요즘에 일본의 이야기에서는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왜 이렇게 한일협정에 집착하면서 이 98년의 오부치 선언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현재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퇴행적인 역사의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베 정권이. 네. 사실은 이제 1965년에 한일 수교를 했을 때는 일본은 경제협력 방식으로 처리했지 식민지가 불법이다 또는 식민지가 뭐 잘못됐다 이런 인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당시 박정희 독재정권에서 경제성장을 위해서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런 그 과거사를 봉합해버린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한국 측이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본이 호응한 것이 바로 1998년에 한일 파트너십 선언이다. 그러니까 65년에는 없었지만 98년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노력으로 일본 측이 식민 통치에 대해서 통제하는 사죄와 반성을 표시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아주 좋은 성과였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 아베 수상이 식민 통치가 과연 잘못됐는가? 예를 들면 아베 수상 측근의 인사들 가운데서는 식민과정 중에 조선에 좋은 일도 했다. 철도도 깔아줬다. 네. 이런 식의 허황된 그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그런 우파 사상 중에서 그런 핵심적인 조직의 가장 센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람이 바로 아베 수상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이 역사 왜곡의 어떤 그 자체가 아베 수상의 권력의 기반의 사상이 되고 있다. 이것은 당시에 오부치 수상의 그런 과거사에 대한 통제한 사죄 반성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일본, 한국의 이 갈등 구조를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이 오부치 선언이 갖고 있는 의미를 다시 복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요즘에 이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서 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 오부치 수상 간의 선언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거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맞습니다. 당시 이제 우리 쪽으로서는 이제 일본이 평화헌법을 지켜온 거, 그 다음에 아시아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한 거 이런 걸 높이 평가를 했고 일본 측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어떤 이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성취한 거 이것을 아주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일 양국이 상호간에 존경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양국 국민도 마찬가지고 무엇보다도 양국 정상이 상호간에 존경과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일 관계가 악화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은 지금 우리가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서 이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다시 되새겨야 된다. 사실 당시 나온 한일 파트너십 선언의 그 말씀대로만 따라한다면 한일 관계는 나빠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 명문장이고 너무나 훌륭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네,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일 비난 수위를 좀 조절하고 이 대화를 촉구하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좀 꺼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98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수상의 선언의 어떤 뜻을 좀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주년이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5월달에 일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김대중 오부치 두 훌륭한 지도자의 지혜를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오늘날의 그런 그 어려운 한일 관계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일본이 정말 과거사에 대해 통렬한 사죄와 반성을 하는가? 강제징용에 대해서 사죄와 보상은커녕 어떻게 그걸 경제보복으로 대받아칠 수 있습니까? 네네. 그건 상식적으로나 국제규범으로나 인간적인 도리에서는 크게 잘못된 것이고 이런 통렬한 사죄와 반성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쪽도 마찬가지로 일본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청구권 협정 자체가 한일 양국 정부 간에는 종료된 상태이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어떤 의미로든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일본 측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상호 간의 자제와 배려가 앞으로 잘 작동된다면 지금은 어려운 현실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상황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국이 극복해내면 두 국가의 관계가 좀 더 돈독해지는 또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뭐 한일 관계 여러 가지 이제 그 파도가 많았습니다. 역사, 영토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고 양국 관계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1965년 이후에 이렇게 경제 성장한 식민지 가해자 피해자 국가는 전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프랑스와 알제리, 그다음에 독일과 나미비아, 이건 뭐 미국과 필리핀 어떤 나라도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로 발전한 나라는 전혀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한국과 일본만이 유일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서로 그 여러 가지 상대방에 대한 오해와 편견도 있지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잘해왔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양국 관계를 충분히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그것이 미래 세대에 대한 지금의 우리 세대들의 책임이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공회대학교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 창립총회가 오늘 열리게 됩니다. 광주형 일자리 이제 실질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노동계에서는 광주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문제점이 많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에서 특히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노동계에서는 생각하는지 오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노총 박용석 정책연구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이 노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좀 우리 사회에 확대됐다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노동계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 어떻게 현재 보고 계십니까? 예,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에 아마 촛불 정부를 자임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야심찬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거였습니다. 네. 최저임금 1만 원이랄까, 공공은 비정규직화, 일자리 정책은 이전과는 다른 확실히 많은 기대와 희망을 불러일으켰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임기 2년이 지난 현재 와서 이 정책들은 애당초의 국정 방향과는 상당히 많이 왜곡된 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적어도 경제 노동 정책만 놓고 판단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와 과연 크게 뭐가 다른 게 있냐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출범과 함께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현장에서의 어떤 체감으로는 그런 노동 존중 사회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노동자들의 입장으로는. 예, 정책 방향이 왜곡되거나 많이 후퇴됨으로써 오히려 희망은 많이 불러일으켰지만 희망이 걸맞는 정책이 나오지 않음으로써 거꾸로 오히려 정치적인 어떤 반발이 더 커지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을 광주에 설립해서 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이 광주형 일자리 정책도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광주형 일자리 정책도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 사회 실현과는 좀 배치되는 정책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큰 문제의식이 이게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던 노동 존중 사회의 국정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자리 양도 중요하지만 노동권이 포함된 좋은 일자리를 드린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핵심적인 문제였다고 보는데 이런 내용들이 저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서는 결여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 주체들이 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체제를 내세웠지만 여전히 지금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노사민족 모델은 정부 정책의 노동운동 세력을 동원하기 위한 낡은 대화 체제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원하층 불공정 거래 극복을 내세우면서 정작 이를 실현하기 위한 초기업 단위 교섭 구조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되 오히려 교섭 구조마저 제한하고 있음으로써 이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이 좋은 일자리 정책의 어떤 취지와는
광중 일자리는 분명히 다르게 가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일단 광주형 일자리는 양을 좀 늘리는데 너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 대한 관심도는 많이 지금 광주형 일자리에서 빠져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좋은 일자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일단 노동권의 문제부터 한번 이야기를 할까요? 노동권에 있어서는 광주형 일자리가 갖고 있는 맹점은 어떤 겁니까? 우선은 이게 광주형 일자리 주된 문제의식을 잠깐 언급해 보면, 네. 광주형 일자리를 처음에 이제 구체화해서 2015년도에 광주시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이제 거론됐던 해외 선진 모델이 있는데요. 독일 폭스바겐의 아우토 5000 모델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아우토 5000의 모델은 이게 처음에 도입 과정에서 이게 지역의 어떤 노사민정협의회와는 달리 독일 금속노조와 교섭을 통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임금 노동 시간, 노동 강도, 작업 방식 이런 문제도 상당수는 이 독일의 그 폭스바겐은 노동조합이 창의하는 민주적 생산 공정 모델을 다 다 도입하고 있는데요. 네. 이 해외 선진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노동권, 다시 말하면 이 정책의 구체 과정에서의 노동조합 참여와 그다음에 생산 공정과 작업 조건을 결정한 데 있어서의 어떤 노동조합 참여 문제에 대해서 현재적 광주형 일자리는 이 정책이 현재 배제되고 있음으로써 저희가 노동권이 취약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접근 방식에 있어서 좀 궁금한 게 지금 양질의 일자리는 많이 늘리겠다. 하지만 임금은 삭감하겠다. 그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 삭감이라는 것은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노동자와 이 사용자 사이의 어떤 교섭과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회적 대타입이라는 어떤 새로운 것들을 내세우면서 이 임금의 문제를 결정해버렸다는 것. 이 부분도 이 노동자적 시각으로 봤을 때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갖다 제일 처음 들여다봤을 때 네. 아마 이제 임금 협력층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모델을 제시했는데요. 네. 여기에는 적어도 우리나라 일자리 정책의 최대 문제점이 완성차 대기업의 고임금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네.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결국 일자리 창출의 필수적인 방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데서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것이 현대자동차 자본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현대자동차는 지속적으로 저임금과 노동권 배제를 갖다가 요청했고 아마 그런 내용들이 광주형 일자리에 반영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초기에 출발하는 과정에서의 약간은 좀 임금을 조정할 수 있지만 네. 이후 생산 실적에 따라서 임금 수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되는데 네. 이 길을 갖다가 교섭구를 통해서 열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좀 막아버리고 있다는 거죠. 네. 사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현대차 직원의 고임금들을 지금 언론이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현대차 회장의 지금 임금은 현대 직원 평균 임금의 50배를 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그런 지적하지 않고 있고 다시 말하면 저희가 볼 때 과거 성장 정책이 이제 대기업들의 이윤주도 성장인데 네. 이런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배타적 편익을 누려왔는데 네. 이런 대기업들의 저임금이나 노동권 배제 요구를 갖다가 압축적으로 반영한 투자 모델이 아마 광주형 모델이 아닌가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사용자 측, 다시 말하면 현대자동차 측의 입장들을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 구조로서 이루어져 왔느냐.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아마 저희가 볼 때는 이게 결국 이제 대기업들의 투자 유치가 아무래도 일자리 확대에 있어서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현대차를 갖다 투자 유치하는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현대차의 경영 입장을 정부가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거꾸로 이런 문제의 출발이 아까 제가 독일 폭스바겐 모델을 언급한 바 있는데 네네. 이게 결국 이제 차라리 처음 도입 과정에서의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지역의 어떤 자동차 공장에 있는 완성차 대기업과 노조와의 교섭을 통해서 이렇게 충분히 풀어냈더라면 네. 오히려 이런 문제는 해소할 수 있었는데 이것들을 갖다가 생략하고 더군다나 현대차와 광주시 간에는 초기에 투자별 체계하는 투자 모델
협의하는 과정에서 밀실 협상 논란까지 발생했듯이 네네. 결과들이 이거 대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편익 아니냐라는 것들이고 네. 여러분 한국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이 대기업들의 이런 어떤 독점적 경제 구조를 갖다가 문재인 정부가 이게 사실 좀 손을 대겠다고 막 공정 경제에 대한 발상도 냈는데 아마 여전히 여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기업들의 어떤 개혁들을 통해서 이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광주형 일자리에서도 대기업들의 이런 체질 개선에 대한 의지가 꺾여버리는 그런 협상의 형태를 가지고 광주형 일자리가 탄생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 늘어나는 건 좋지만 그 일자리가 좋은 모델로 좋은 일자리로 가는 데 있어서의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진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방금 좋은 일자리로서 간다. 결국 말하면은 광주형 일자리가 지속 가능성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 합작법인으로서 설립된 이 회사가 지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현재 이 소형 자동차 중심의 이 구조 그리고 또 이 노동계 입장들이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출범하는 광주형 일자리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자동차 산업에 대한 분단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네. 현재 지금 광주형 일자리 공장은 현대차의 위탁 생산광을 방식으로 되었으면서 소형 SUV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우선 소형 SUV가 그다음에 이게 공급 과잉의 가능성이 있다고 자동차 산업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 모델인가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원래 그 광주형의 일자리에서 출발은 친환경 클러스터를 염두에 두고서 냈다 한다면 이런 낡은 내연기관 자동차 모델이 아니라 친환경 자동차 모델을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것들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어떤 내연 소형 SUV 생산은 국내 다른 자동차 기업 생산하고 있을 뿐더러 또 현대차가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공급 과잉 자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연 지속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 현대차는 500억 안팎의 소형 수 출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이런 어떤 공급 과잉 논란 자체가 발생하고 해서 시장이 불투명하면 현대차는 그냥 새로운 투자 모델에 대한 실험만 하고 나서 소형 출자금을 포기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쉽게 발을 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어떤 데미지나 그런 부분들은 광주 시민들이 또 함께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현재 이 자동차 생산의 이 차종과 생산 방식은 아마 여기에 분명히 현대차의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가 없고 다시 말하면 현대차의 입장은 반영됐는데 책임을 갖다 물을 수가 없는 나중에 그런 어떤 좀 허술한 좀 관리 방식이 아닌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의 관심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충분히 이 상황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노동계에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이유도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노총의 박용석 정책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꿈을 펼치는 곳, 우리의 취업과 창업을 성취하는 곳, 광주대학교. 더 나은 내일, 더 좋은 미래를 위한 내 꿈의 파트너, 광주대학교. 취업, 창업 중심 교육 명문대학. 광주에는 광주대학교가 있습니다. 광주 중심에 골드 클래스가 옵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함이 있는 곳, 골드 클래스.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행복 위의 지연집 화정 골드 클래스 062-227-2278 보강종합건설.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아 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 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스스로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광주시 자회생상품 공동 브랜드 소소드림이 더 큰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착한 소비로 소중한 나눔을 실천하는 소소드림. 자회사업 참여 이웃들의 아름다운 내일을 응원합니다. 광주광역 자회센터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놀이공원에서 이 놀이기구를 점검하던 20대 아르바이트생이 기구에 끼어 끌려가다가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문제의 놀이공원은 관람차가 멈춰서고 또 케이블카를 이용하던 승객들이 갇히는 등 이미 여러 차례 안전사고의 이력이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가 또 이번에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놀이공원이 갖고 있는 안전사고의 문제점들 그리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오이택 시민안전감시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대구 놀이공원 사고를 보면서 일단 공원 측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의 부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네, 놀이공원의 놀이기구들이 대부분 야외에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놀이기구들이 이제 특성상 이렇게 보면 고속주행이나 회전, 급상승, 급강하 이런 위험한 작업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위험한 장비들을 조작하는데 장비 아르바이트생을 썼다는 것들은 개인적으로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네. 최소한 좀 이런 장비 어쨌든 위험한 만큼 거기에 대해서 숙련도를 가진 전문가가 좀 운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아쉬움이 좀 있고 그다음에 장비를 쓸 때 놀이가 상당히 좀 위험하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나 매뉴얼 또 충분한 인원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먼저 좀 점검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결국 이 문제를 개인의 문제, 아르바이트생의 문제로만 바라볼 수는 없는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 놀이공원에서 이렇게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사고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나 네네. 조사 결과가 좀 있습니까, 위원장님? 네네. 문화체육관광부 이렇게 발표 자료를 보면 2013년도 이후에 한 74건의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좀 발생을 했었고요. 한 83명 정도가 부상을 했었고 7명의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반복이 되는데도 계속 개선되지 않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요. 그런 놀이공원 안전사고 갖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사례들 있으면 한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대구 놀이공원 사고 관련해서 유사한 사례들이 좀 서울에서도 발생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도 놀이기구가 승차장 10m 앞에서 멈추다 보니까 그거를 밀고 가던 아르바이트생이 가드레일을 끼어서 과다 출혈로 사망하는 그런 사고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 네. 놀이기구들은 대부분 이제 청소년이나 나이 어린 젊은 층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네. 또 이제 호기심에서 네네. 좀 더 위험하게 타거나 그러다가 반복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사고들이 좀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사고 가장 큰 중심에 모두에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숙련된 전문가들이 이런 위험한 장비를 관리하고 있지 않고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맡겨버린다는 부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이 장비들을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나기 전에 미리 점검해서 사고 자체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이 안전 점검의 시스템의 미비 이 두 가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도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네. 놀이기구들이 대부분 5개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먼지나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또 이제 환경오염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쇠가 급격하게 이렇게 부식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 안전점검뿐만이 아니라 검사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일일 점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 이제 범위들이 좀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사업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검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때 정기 검사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지자체 책임입니까? 끊임없이 그런 안전점검 사업자들이 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관에서.
지금 이 놀이기구 관련해가지고 이제 검사기관이 있는데, 네. 이 검사기관이 지금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라는 곳에서 한 곳에서 좀 시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사업주들도 검사를 받는데 이 시험기관들이 또 인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때 뭐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뭐 이러한 사례도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 그다음에 이 제도를 통해서 지속적인 그 감독을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면 놀이기구 운행을 중단하다든가 뭐 이런 좀 제도적 그 장치들이 마련이 좀 돼야 되는데 실제 검사도 받지 않고도 이렇게 운행할 수 있다는 것들은 좀 법에 유비점이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장에서 저희들이 놀이공원을 가봤을 때도요. 저런 기구들이 과연 움직일 수 있겠는가라는 우려가 들 정도로 굉장히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오래된 그리고 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놀이기구들이 직접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 행정당국이 미리미리 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 어떻게 좀 보완을 해내야 될까요? 이게 실제 이제 검사나 또 검사기관하고 또 행정처분기관들은 자치단체가 맡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원화되다 보니까 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일어나야지 이 놀이공원의 안전사고를 좀 막을 수 있을까요? 실제 이제 검사기관하고 또 행정처분기관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상이하다 보니까 손발이 안 맞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행정처분기관에서 직접 뭐 검사도 좀 시행을 해서 바로바로 어떤 제재 조치가 좀 이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검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행정처분으로 가는 방향들. 그래서 이 놀이공원이 좀 제대로 관리 감독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네네. 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정부가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오이택 시민안전감시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접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서부권 소식 정리합니다. 목포시민신문 류영철 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번 다뤘는데 목포시의회 여성 의원 성희롱 사건이 지금 피해자 의원의 2차 가해 논란이 좀 밀고 있다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훈 전 시의원이요. 의원직 제명을 목포시의회가 본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남성 중심의 기초의회 운영에 대해서 경정을 올린 것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목포시의회 김훈 전 의원이요. 김수미 의원을 대상으로 제소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윤리특위를 구성 조사하기로 해서 지역사회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정리 한 번만 할게요. 네네. 결국 가해자로 지목된 의원이 피해자로 지목된 의원을 대상으로 지금 또 성추행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해달라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다는 이야기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더 좀 소개해 주세요. 목포시의회가 결정한 거죠. 네, 더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예. 목포시의회가 김수미 의원에 대해서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네. 성추행 제소가 김수미 의원에 대한 보복성 제소라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데도 목포시의회 김유한 의장이 이를 받아들여서 김훈 전 의원을 조사하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김수미 의원을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수미 의원의 2차 가해로 나선 김유한 의장은 절차적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의장단 회의를 개최해서 결정을 했는데요. 네. 김훈 전 의원과 같은 상임위원회 김기선 위원장이 네. 김수미 의원의 성추행 조사를 위해서 윤리특위 구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이에 이재용 부의장이 제청을 하고 그리고 박용 위원장과 박용식 위원장이 동의를 해서 의장단에서 결정을 한 거죠. 네. 지역사회에서는 김유한 의장이 김수미 의원의 2차 가해를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일단 가해자로 지목된 의원이 제명이 되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들을 의회 내에서 걸쳤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가해자임을 인정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또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굉장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피해자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게 된 그 부분은 이유 근거를 댔을 것 같은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목포시의 의장단은요. 김수미 의원의 성희롱 제소에 따라서
김우현 전 의원을 윤리특위회가 조사하듯이 김훈 전 의원의 성추행 제소로 김수미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그 주장을 했는데요.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윤리특별위원회 조사를 동등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그 기계적 형평성이 용기를 내 세상 밖으로 걸어나온 김수미 의원을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네. 하지만 이들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가 잘못됐느냐? 되레 항변하는 입장이죠. 사회적 약자인 여성 성인권에 대한 천박한 수준을 나타낸 것이라는 지적인데요. 이들은 그 김훈 전 의원이 김수미 의원의 성추행 주장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조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가해자 의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들이 다 조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네네. 어떤 그 조사의 주체를 다시 그 객체죠. 대상을 바꿔가면서 다시 조사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그렇죠. 행동인데요. 네.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 여성단체에서도 굉장히 문제를 제기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정말 한심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네. 인권에 대한 근본적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 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목포시의회가 세상 밖으로 걸어나온 여성 의원의 2차 가해를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네. 김훈 전 의원은 남성 중심 의회에서 남성으로서의 이점을 권력으로 활용해 상대적으로 약한 동료 여성 시의원을 1년 동안 성적 이용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기계적 형평을 따져서 의원직 제명에 앙심을 품고 보복성이 강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조사하겠다는 것인지 논리적 모순이란 주장입니다. 네. 여성단체에서는 목포시의회 비인권적 작태에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네. 목포시의 김의원 의장을 비롯해서 남성 의원들이 김훈 전 의원의 성희롱 공범자이며 이제는 김수미 의원을 집단 이지매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더 나가서 오늘 10시에는요. 기자회견을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네. 목포시를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또 전개될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김종식 목포시장이 목포 유달 경기장에서 열린 이 미스트롯 공연에 무료 입장권으로 참석해서 주최 측이 마련한 또 특석에 앉아 관람하면서 마이크까지 들고 인사말을 해서 그 부분이 또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도 좀 전해주세요. 예. 김종식 목포시장이요. 지난 13일인데요. 유달 경기장에서 열린 진도 출신 가수 송가인 씨가 출연하는 내일로 미스트롯 공연에 공짜로 참석해서 VIP석에 앉아 관람을 해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샀습니다. 이날 김 시장은 부인 구영희 씨와 함께 참석을 해서요. 인사말까지 했습니다. 네. 인사말하는 과정에서 분노한 시민들은 김 시장에게 야유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에서 논란이 되면서 김 시장이 초대권으로 공연장을 찾아 관람했다면 고위공직자는 무료 티켓을 제공받을 수 없다는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즉 김영란법에 위반한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시는 8만 원짜리 일반석 티켓을 구입해 VIP석에 앉아 관람했다고 했지만 티켓 구입 자료 요구하는 그 시민들에게는 함관 상태입니다. 시 주간 행사가 아닌 일반 행사에서 마이크를 들고 인사말을 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선거법에도 접촉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스트롯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또 특석을 예매한 시민들이 이들보다 또 뒤에 앉아서 관람했다는 말도 나오고 그러던데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들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네. 일반 시민들은요. 특석 티켓을 11만 원을 구입했습니다. 이날 공연의 티켓 예매 때 VIP석이요. 김종식 시장이나 이런 VIP에 앉아있던 석이 없었는데요. 네. 주최 측에서 갑자기 100여 명의 VIP석을 제일 앞자리에 배치해서 시민들이 어리둥절했다고 전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는 김종식 시장과 부인 구영희 씨, 더불어민주당 목포 지역의 유기종 위원장, 그다음에 목포 부시장 부부, 시청 국장, 과장, 특히 김 시장 지방선거 때 활동했던 측근들이 줄지어 앉아서 관람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민들은 허탈감에 주최 측에 항의하기도 했다는데요. 목포시청 시장에게 바란다 등의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역 대표 소셜미디어인 게시판에도 이들의 특권의식을 비판하는 글이 일주일째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목포시는 시민들이 유달 경기장에 한 6천 명이 몰리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서 김종식 시장 부부와
고위 공무원들이 VIP석에 앉아서 관람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아직도 이런 특권 의식을 지역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어 참 씁쓸하기만 합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서 고위공무원들이 초대권을 가지고 참석했다. 이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않는 그런 변명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좀 특권 의식은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포시민신문 류영철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광주 중심에 골드 클래스가 옵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함이 있는 곳. 골드 클래스.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행복 위의 지은집 화정 골드 클래스. 062-227-2278 고강종합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8월 리미티드 디젤 출시 기념 그랜드 체로키 최대 1260만원 할인. 집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드디어 15년 만에 더샵이 옵니다. 드디어 광주의 중심 염주에 옵니다. 광주의 염원 더샵에 주목하라. 모두가 기다려온 염주 더샵 센트럴파크. 8월 오픈 예정. 문의 광주 374-1800 포스코건설. 황동현의 시선집중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은 8시 57분입니다. 호텔에 투자했어? 아니, 오피스텔. 오피스텔에 투자했어? 아니, 호텔. 호텔이야 오피스텔이야? 둘 다.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하나로 전세대 복층 설계 빛가람 혁신도시 듀플렉스 레지던스 호텔. 문의 061-3366-1111. 시공 성진종합건설. 대한민국에는 5천만 개의 방송국이 있습니다. SNS라는 방송국. 무심코 올린 글과 정보에도 책임이 따릅니다. 상대를 비방하는 글은 피하죠. 정확한 뉴스인지 꼭 체크해봐요. SNS는 또 하나의 미디어. 당신의 SNS는 온에어 가능합니까?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저는 요리사 배종훈입니다. 음식은 첫 번째 눈으로도 먹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식당이라는 게 단순히 음식만 먹는 곳이 아니라 조금 더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 컨텐츠를 많이 이렇게 접목시키고자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간단하지만 맛있는 게 쉬우면서도 어려웠거든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거 어렵다고 The Simple But Delicious가 저는 제 요리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외식업계에 제 색깔이 들어갈 수 있는 레스토랑을 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광주 MBC는 인생 코스를 디자인하는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합니다. 무등산 사랑환경대학이 제49기 무등산 해설사 기본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과정은 무등산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유적, 지질, 무돌길 탐구에 대한 이론과 야외 실무 교육으로 진행되며 수료생은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행사와 봉사활동에 참여합니다. 무등산 사랑운동, 해설, 봉사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 홈페이지와 광주전화 5282-1187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행사는 광주 MBC,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 광주 녹색환경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